이제는 못 버팁니다. 미국 집주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차업보다 더 위험한 신호가 터졌습니다. 집값은 안 떨어지는데 차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차압이 다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차압 신청 건수는 21% 증가했고 은행으로 넘어간 집은 33% 증가했습니다. 차압 경매도 23%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언더워러 집주인이 1년 만에 4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차압 경매까지 넘어간 주택의 약 45%가 2022년 이후 받은 모기지였습니다. 즉 최근 몇 년 사이 집을 산 사람들에게서 먼저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국 집주인들의 에쿼티는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집값이 폭락한 것도 아닙니다.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차압은 늘고 있을까요? 지금 많은 집주인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더 내려야 하나?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렌트로 돌려야 하나? 지금까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집이 안 팔리면 기다렸고 그래도 안 팔리면 렌트로 돌렸습니다. 당장 팔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줄고 모기지 부담은 계속되고 재산세와 보험료는 오르고 렌트로 돌려도 적자가 나고 여기 집값까지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에 팔까보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팔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팔아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차압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현금 흐름이 흔들리고 에쿼티가 줄어들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차압은 그 과정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오늘은 지금 누가 먼저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집들이 언제 실제 매물로 나오기 시작할지 무엇보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직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움직여야 하는지 그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2008년과 같은 차업 위기는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에쿼티입니다. 지금 미국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홈 에쿼티는 약 18조 달러,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연체율도 차압 매물도 아직 과거 금융 위기 때와 비교할 수준은 아닙니다. 2008년에는 집값이 떨어지자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지 못하는 집들이 쏟아졌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10년 전에 집을 산 사람, 팬데믹 전에 집을 산 사람, 3%대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값은 이미 많이 올랐고 에쿼티도 그동안 늘었습니다.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당장 집을 팔 이유는 없습니다. 설령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여도 에쿼티가 충분히 있다면 차압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막대한 에쿼티가 지금 미국 주택시장을 버티게 하는 가장 큰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미국 전체 에쿼티가 18조 달러라고 해서 모든 집주인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을 전부 갚지 못하는 언더워러 차입자가 약 81만 3천 명으로 불과 1년 만에 4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32만 명은 집값보다 대출이 더 많이 남아있는 데다 모기지가 연체된 상태입니다. 즉 에쿼티도 없고 버틸 현금 흐름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집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에쿼티가 많다고 내 집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집을 팔았을 때 내 손에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현재 집을 50만 달러에 팔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남은 모기지 잔액이 45만 달러라면 겉으로는 5만 달러 액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집을 팔면 매각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자가 클로징 비용 지원이나 다른 크레딧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모두 빼고 나면 5만 달러라고 생각했던 액거리가 거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 평균 집값보다 액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집들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차업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어떤 집주인부터 먼저 흔들리고 있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을 산 사람들입니다.
2026년 2분기 차압 경매까지 넘어간 주택을 보면 약 45%가 2022년 이후에 모기지를 받아 구입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FH 대출의 차압 경매는 1년 전보다 무려 47% 증가했습니다. 2022년 이후로 집을 산 사람들은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집을 샀습니다. 금리도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월 모기지 상환금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집값은 예전처럼 빠르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집을 산 사람들과 달리 버틸 수 있는 에쿼티를 충분히 쌓을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30만 달러에 산 집이 지금 50만 달러라면 집값이 5만 달러 떨어져도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에 48만 달러에 산 집이 지금 50만 달러라면 집값이 조금만 내려가도 에쿼티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월 모기지 상환금, 재산세, 보험료, HOA, 생활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소득에 문제가 생기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특히 FHA 론처럼 다운 페이먼이 적었던 경우에는 처음부터 에쿼티 쿠션이 얇았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만 움직여도 상황이 더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문제가 경매에 가서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차압 통계가 잡히기 훨씬 전부터 현장에서 나타난 신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집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내놓은 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기다리면 팔리겠지. 그런데 30일이 지나고 60일이 지나고 90일이 지나도 안 팔립니다. 가격을 내립니다. 그래도 안 팔립니다. 겨우 바이어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가격을 더 깎아달라고 합니다. 수리도 해달라고 합니다. 클로징 코스트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 파시는 분들은 고민합니다. 가격을 더 내려야 하나?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 아니면 그냥 렌트로 돌릴까? 그렇다면 아직 이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집이 팔리지 않은 채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집이 안 팔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다리는 비용은 커지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집주인의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얼마에 팔 수 있을까? 그런데 집이 계속 안 팔리면 얼마까지 내려야 팔릴까?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이라도 팔 수 있을까로 바뀝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팔고 싶은 집주인이 팔아야 하는 집주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앞으로 미국 주택시장에서 바로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압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안 팔리면 그냥 렌트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렌트로 돌린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요즘 집이 잘 안 팔리면서 매물을 거둬들이고 렌트로 돌리는 집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계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월세가 얼마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세를 2,500달러 받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모기지, 재산세, 보험료, HOA, 수리비까지 합쳤더니 한 달에 3,200달러가 나갑니다. 그럼 매달 700달러 적자입니다. 한 두 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6개월이면 4,200, 1년이면 8,400달러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한 두 달 집이 비었습니다. HVAC까지 고장났습니다. 몇천 달러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집은 더 이상 월세가 나오는 투자용 부동산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버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매달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조금씩 내려간다면 매달 현금 흐름은 빠져나가는데 에쿼티까지 줄어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집주인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렌트 주면서 버텨보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개월, 1년 동안 계속 내 돈이 들어가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맞을까? 여기에 직장이 불안해지거나 사업 소득까지 줄어든다면 상황은 훨씬 빠르게 달라질 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버티지 못한 일부 집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경매입니다. 2026년 2분기 미국의 차 경매는 1년 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특히 FHA 대출의 차 경매는 무려 47%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행과 대출 기관들도 차 경매에서 집을 처분하는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크레딧 비드 투 밸류는 65.4%에서 63.8%로 내려갔고, 특히 FHA는 67.8%에서 62.2%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대출 기간이 예전보다 낮은 가격에서도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격 기준을 낮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분기 옥션닷컴에서는 1만 채가 넘는 주택이 차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약 5천 채는 은행 소유로 넘어가기 전에 일반 투자자나 제3의 매수자에게 팔렸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매에 나오는 집이 늘고 있고 그 집을 낮은 가격에 사려는 매수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차업 증가가 조금씩 실제 거래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차업의 전 과정을 거쳐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는 주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차업이 늘고 있다는 게 숫자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매에 넘어가고 팔리는 집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업도 늘고 경매도 늘고 은행으로 넘어가는 집도 늘고 있는데 왜 우리 주변에는 아직 차업 매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집값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을까요? 아직 그 물량이 시장에 대규모 매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압이 20%, 30% 증가한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압이 늘어나는 것과 그 집들이 실제 매물로 시장에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시장에 얼마나 많은 집이 매물로 나오고 그 매물이 얼마나 쌓이느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압 숫자만큼이나 중요하게 볼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뉴 리스팅, 새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입니다. 버티던 집주인들이 언제 얼마나 집을 내놓기 시작하는가, 바로 이것이 앞으로 미국 주택시장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를 판단할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전체 흐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모기지를 못 내기 시작합니다. 연체가 늘어납니다. 버티지 못하면 차압으로 넘어갑니다. 일부는 결국 경매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미국 전체 집값이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 집들이 실제 매물로 시장에 나와야 합니다. 매물이 늘어나고 팔리지 않은 집들이 쌓이면서 재고가 늘어나고 셀러들끼리 경쟁하기 시작하고 가격을 내리는 집들이 늘어나야 그때부터 집값에 본격적인 압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2008년과 지금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에는 차압된 집들이 대규모로 시장에 나오면서 은행 매물과 금매물이 빠르게 쌓였습니다. 거기에 집을 팔아야 하는 일반 셀러까지 가세하면서 바이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매물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급증했고 셀러끼리 가격 경쟁을 하면서 집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차압은 늘고 있습니다. 경매도 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 넘어가는 집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량이 시장 전체 매물을 압도할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상당수 기존 집주인은 여전히 에코티가 있고 낮은 고정금리 모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내려서라도 당장 팔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2008년은 차압이 많아서 집값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결국 팔아야 하는 집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차압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팔고 싶은 집주인이 아니라 팔아야 하는 집주인이 얼마나 늘어
늘어나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셀러는 이 가격 아니면 안 팔겠다는 경우가 많아서 거래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셀러가 이제는 팔아야만 한다면 시장은 달라집니다. 가격을 내리고 바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클로징 코스트를 주고 리페어 크레딧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 거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량이 다시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좋아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왜 거래가 늘어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바이어가 돌아와서 거래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팔아야 하는 셀러가 늘어나면서 거래가 만들어진 것인지 이들은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입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음 5가지는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내 집을 팔면 실제로 얼마에 팔 수 있는가?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이 아닙니다. 작년에 이웃집이 팔린 가격도 아닙니다. 현재 바이어가 실제로 집을 할 가격입니다. 50만 달러에 집을 내놓았는데 몇 달째 팔리지 않는다면 먼저 내 집의 현장 시장 가격이 정말 50만 달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팔면 실제로 얼마가 남는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예상 매도가에서 모기지 남은 잔액, 매각 비용, 수리비, 바이어 크레딧 등을 모두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에쿼티가 나옵니다. 집값이 50만 달러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팔았을 때 내 손에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집을 1년 더 가지고 있으면 얼마가 드는가? 모기지, 재산세, 집보험, HOA, 유지관리 비용, 임대하고 있다면 월세를 빼고 공실과 예상 수리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700달러씩 적자가 난다면 1년이면 8,400달러입니다. 1년 뒤 집값이 충분히 오른다면 그 비용을 감수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그대로거나 내려간다면 보유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에코리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인가만 계산하지 마시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드는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집값이 언제 다시 오르냐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내가 이 집을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 집이 실제로 버틸 수 있는 가격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에 팔고 싶다는 희망 가격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최소 얼마에 팔아야 이 집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남은 모기지에 매각 비용, 수리비, 매수자에게 제공해야 할 비용 등을 더해보면 내가 받아야 하는 최소 매도 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실적인 시장 가격이 48만 달러고 최소 46만 5천 달러에는 팔아야 한다면 아직 15,000달러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가격이 45만 달러까지 내려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매각만으로 대출과 비용을 모두 정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정상적으로 팔 수 있는 가격까지 얼마나 여유가 남아 있는지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 여유가 줄어들수록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값이 더 떨어져도 괜찮은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젠 현재 집값만 보고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집값이 더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를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짜리 집인데 집값이 5% 떨어졌다면 25,000달러입니다. 현재 에쿼티가 5만 달러 있다고 생각했더라도 집값이 5% 내려가면 그 절반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매각 비용까지 들어가면 실제로 집을 팔 수 있는 여유는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투자형 주택이라면 세입자가 2달 동안 없어도 버틸 수 있는가, 소득이 있는 집주인이라면 수입이 줄어도 6개월을 버틸 수 있는가도 같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괜찮은지가 아니라 상황이 조금 더 나빠져도 괜찮은가입니다. 미리 계산했을 때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에도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다면 그때는 시장이 더 나빠진 뒤가 아니라 지금부터 다음 선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가 터진 시장이라기보다 약한 곳부터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버티던 집주인들이 언제 집을 내놓기 시작하는가입니다. 집이 안 팔려도 기다렸던 사람, 안 팔리면 렌트로 돌렸던 사람, 매달 적자가 나도 버텼던 사람, 결국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조금 더 기다리자 해서 이제는 팔아야겠다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 시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 매물이 늘어나고 재고가 쌓이고 가격을 내리는 셀러가 많아지면서 비로소 집값에도 본격적인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차압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시장의 변화는 버티던 집주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장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은 결국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모든 집주인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집주인이 먼저 움직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